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유쾌한 60대 아저씨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 오늘도 힘차게 운전하면서 새로운 승객분들을 만나고 있죠. 하루 10시간도 넘게 운전하다 보면 허리는 아주 작살나고 말지요. 내 나이도 환갑이 넘었지만 그래도 택시 기사들 중에선 아주 청년입니다. 청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며 남들은 손가락질도 하지만 전 그래도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만큼은 뒷자리 승객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딱 싫어하는 그 정치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겪어온 정말 살아 숨쉬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러니 어디 가시지 말고 이제부터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라도의 정읍이라는 내장산이 유명한 동네에서 저는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이고 주변에는 농사 아니면 소 키우는 분들이 태반인 그런 시골에서 공부도 지질이 못하던 그런 놈이었죠. 학교가 꽤 멀어서 1시간에 한두 대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탔어야 했습니다. 버스 타고 40분 넘게 걸리는 학교 다니는 것이 꼭 불편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농사나 축사 일은 너무너무 싫었고 통학길 버스에 앉아서 차창 밖을 보는 것이 상쾌하고 즐거웠거든요. 맨날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 아저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까지 했죠. 공부를 못해서 상고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성적은 중하위권이라 크면 무엇을 해먹고 사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지요. 정읍에 가봐야 아버지가 농사나 축사일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거의 도망쳤다고 봐야죠. 이렇게 큰 도시에 촌놈 하나 덜렁 와서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운전면허는 20살이 되자마자 따두었으니까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버스 운전대 잡고 싶어 안달복달하더니 결국은 운송업으로 흘러왔죠. 어디 마을버스 운전 몇 년 하다가 택시 기사로 넘어오니 내 나이가 20대 끝자락에 왔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난 운전하는 일이 좋았는데 여자랑 결혼하려고 보니 이 직업이 영 별로였나 봐요. 게다가 혈혈 단신으로 서울에서 박봉으로 살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내가 봐도 사익감으로는 꽝이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장모님께서 그리 죽어라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전문대라도 나왔는데 고졸 남편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모은 돈도 없는 거지에 택시기사가 어디 내 딸을 엄봐? 너희들 당장 헤어지지 못해? 우리 장모님이 성격 솔직하고 화통해서 저한테 대놓고 일이 해댔었어요. 속은 상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장모님의 눈에 들어보려고 작전을 펼쳤죠. 택시 휴무일마다 장모님이 계신 공주에 내려가서 시골집도 고쳐드리고 농사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절 본체 만체 하시더니 계속 찾아뵙고 사위처럼 머슴처럼 지냈더니 장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죠. 도서방, 저기 다음 설 때 우리 집에 올 거지? 결혼하더라도 정읍 본가만 가지 말고 처가댁도 찾아오게나. 물론이죠, 마님. 제가 장모님은 큰 마님, 아내는 작은 마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평생 잘할게요. 요 도서방 너스레 내가 안 넘어가고 배기겠나. 그래,
사위 합격이다. 그냥 해드린 빈말이 아니라 결혼하고 명절 때마다 우리 본가뿐 아니라 처가댁도 꼭 들렸습니다. 처가댁에 가서 혼자 계신 장모님 적적하다고 고스톱도 같이 치고 일부러 져드리기도 했어요. 아이, 장모님 또 이기셨어요? 이번에 피박까지 아주 타짜 나셨네, 타짜. 하하, 그려 어디 늙은 타짜랑 한 판 더 해볼 텐가? 요래 아들 자식처럼 재미나게 지내니 장모님은 나중에는 무뚝뚝한 아내보다 사위를 더 찾으시대요. 제 나이 29에 결혼하고 바로 예쁜 딸을, 그리고 그 후년에는 아들 녀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 부럽지 않게 아내와 자식 둘을 가진 가장으로서 열심히 생업에 매진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젊은 남자가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님을 아스팔트에 눕히고 기절할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었던 사건이요. 저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눈물이 나고 같은 택시 기사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났죠.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밤운전을 기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취객들과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이죠. 택시비를 안 주고 내리거나 택시에 토하는 일은 다반사에 심하면 취객들에게 폭행까지 당합니다. 감염병 기간에는 마스크 때문에 승객분들하고 그렇게 싸워야 했어요. 택시도 차량이기는 하지만 공공대중교통에 속해서 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기사 네가 썼는데 나까지 뭐하러 마스크를 쓰냐? 손님은 왕인데 마스크 안 쓰면 무슨 세균 취급하냐, 기분 나쁘다. 등등 제발 좀 마스크 써달라고 사정을 드려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별의별 진상 승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몸도 몸인데 마음이 참 너덜너덜해지곤 했죠. 내가 배운 기술 없이 운전이나 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진작 딱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할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비흡연과 금주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더러운 걸 당한 날이면 동료들과 술을 무지막지 퍼마시며 기분을 풀어댔어요. 그런데 저는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20대 초반 이후로 과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던 장모님도 제가 술, 담배 안 하는 점은 그렇게나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느냐? 바로 달달한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다니다 보면 잠깐 짬이 날 때 화장실 일도 보고 들러서 쉬던 편의점이 있죠. 거기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쫙 뽑아 마시면서 그 옆 복권방에서 복권 한 장을 사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어이없이 쓴다고 뭐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취미 덕분에 저는 글쎄 로또의 당첨자가 되었으니까요. 참 떠올려 보면 18년 전 그날은 간밤의 꿈부터 희한했어요. 어릴 적 살던 시골 뒷간에 서 있는데 주변이 온통 똥밭이 아니겠습니까? 깡충거리면서 똥 무더기를 피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이따만한 똥 무더기에 철푸덕. 그렇게 빠진 채로 잠에서 깨어났지 뭐예요. 게다가 오전에 택시를 인수하고 나가자마자 차 앞 유리창에 새 통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하, 오늘 범상치가 않다. 반드시 복권을 사야겠어. 이런 예감이 사로잡혀서 인근 복권방에 달려가서 5만 원어치 복권을 사들었어요. 그 당시 진짜 3,000원짜리 밥도 손 떨려 하면서 그렇게 복권을 많이 사보긴 또 처음이었죠. 이윽고 그 주 토요일 저녁 제가 샀던 로또 하나가 2등에 당첨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보너스 번호 하나만 맞았더라도 1등인데 아깝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 마음 참으로 간사하지요. 당첨된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컸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세금 빼고 한 7천만 원 정도 국민은행에서 수령하고 왔습니다. 제 평생 이런 큰 금액을 한 번에 받기도 처음이라 분명히 안전하게 통장에 입금했는데도 누가 털어갈까봐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그리고 제 행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덜커덕 큰돈이 생기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했었고 아내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차 그때 우리 애들은 노래를 불렀죠. 아파트 아파트. 저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이고요. 저도 한 번쯤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싶었어요. 제가 택시로 다니면서 탐내던 금호동 26평 아파트를 2억대에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살던 다세대 주택 전세금이 1억이라 로또 당첨금이랑 적금 몽땅 털어 넣어도 부족해서 대출을 8천만 원이나 받아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지금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값이 거의 그때보다 서너 배나 올랐으니까요. 만약 그때 로또 당첨금이 아니었으면 어디 택시기사 월급으로 아파트를 살 엄두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놓으니 사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도 운행 시간도 늘리고 아내는 부업을 해가면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 딸 대학까지 보내놓고 서울에 든든한 집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빌린 대출금도 이미 다 갚았죠. 이 정도면 땡전 한 푼 없던 촌놈의 성공기라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1,000원을 받아 잘 되었다고 마음이 변하면 못 쓰는 법이죠. 이전처럼 우리 식구를 제일로 알고 챙길 뿐 아니라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15년 전에 장모님이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을 다치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있는 분이라서 시골집에 혼자 못 사실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모셨지요. 도서방,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네. 살 만큼 산 인생 자식 사위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아. 자네 결혼한다고 할 때 그리 가슴에 대못 박는 말 하지 말 것을. 지금 내 너무 후회되네. 전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딸 집이 아니라 아들네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히 지내십시오. 거동도 어려우신 분이 틈만 나면 그렇게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장모님은 2년 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가시는 날까지 모실 수 있어서 여한이 없네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당신께 잘할게요. 장모님 장례식 중에 펑펑 울던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했죠. 시골에서 올라온 가방끈 짧은 사내가 택시기사하며 돈 번다고 누가 뭐라 해도 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뺏기지 않을 소중한 재산이 있었기에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죠. 그 재산은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별 볼 일 하나 없는 놈에게 어릴 때 시집 와서 젊은 시절 다 맡겨준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장녀인 딸에 아들까지 낳아주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우리 딸은 소문난 똑손이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효녀예요. 우리 아들놈은 누나만치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축구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씩씩한 녀석이라 이 말입니다. 남자가 건강하고 성격 좋으면 뭐 나중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저 같으면 택시기사하는 아빠가 창피하다고 애들이 옆에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딸은 현관문까지 나와서 저에게 아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놈은 내가 왔다고 반갑다며 달려나와서 가슴에 팍 안기곤 하죠. 자식들이 일해놓으니 하루 12시간 운전한 피로가 싹 씻겨나가곤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가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양파즙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라고 주고 갑니다. 언제나 저녁도 못 먹고 들어온 저를 위해 밤 9시건 10시건 밥을 차려주었어요. 30년 넘은 기사식당보다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 입맛에는 최고이죠. 당신이 여름엔 특히나 더위 타잖아요. 열무김치 시원하게 담갔으니까 국물까지 쭉 들이키시오. 아내는 그리 곰살 맞은 여자는 아니지만 무심하게 툭 말하면서도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어줍니다. 한국에서 중년 부부끼리 뭐 뽀뽀하고 비벼대야 꼭 사랑하는 사이겠습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 조심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짓 해주는 거, 이게 참말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가족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내가 채시라처럼 예뻐서가 아니라 나랑 살아줘서 그 생사고락을 함께 해줘서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늘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진하게 가난한 나한테 시집와서 백화점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손가락에 알보석 반지 하나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 쓰였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하고 여유 생겼으니 그가 못해본 거 아내에게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내는 늘 사치 안 부리고 소뚜껑 운전 잘했으니 나는 그 사람이 뭘 하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도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 TV 보고 주문하는 홈쇼핑이라던가 그런 것에 푹 빠져서 물건을 그렇게 사들였죠. 제가 볼 때마다 아내는 한 손엔 리모컨을 들고 TV에 빠져서 들어갈 것처럼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아주 TV랑 뽀뽀까지 오겄다. 자네 요즘 아주 TV에 정신이 쭉 빨려버렸어. 내가 결혼해서 이날까지 취미라는 게 뭐요? 살림하고 먹고 살기만 바빴지. 이런 것 정도는 이제 하게 해줘요. 나도 여자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쇼핑도 해보고 또 새로 산 구두 신고 외출한다고 해서 처음엔 잘한다 잘한다 했어요. 그렇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아내의 쇼핑 중독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점점 더 집에 오는 택배가 늘었고 갚아야 할 카드값은 점점 불어났죠. 아이, 자네 이제 그만 좀 사드려. 아직도 한이 안 풀렸는가? 내가 뭐요? 내 주변 여자들 중에 이 정도 돈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엄마, 내가 봐도 엄마 요즘 좀 심해요. 엄마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쥐들이 찬농 뒤에서 새끼 까는 거 눈으로 보고 공용 화장실에 공용수도 쓰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했다. 그간의 엄마 고생을 네가 다 알기나 하니? 여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정도 호사 한번 못 누린답니까? 아유, 알지 알아. 당신이 열심히 살림해준 덕에 우리가 이만만치 살게 되었지 않은가. 아이,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두 달을 가만 봤는데 쇼핑은 그렇다 쳐도 밤늦게 집에 오는 건 좀 자제해. 실제로 저나 아이들이 아내에 대해 참아주기 어려웠던 건 쇼핑 중독보다도 잦은 외출이었습니다. 식구들 저녁도 해먹이지 않고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는지. 처음엔 에어로빅 한다고 그 다음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매일 운동하고 끝나고 회식한다며 술 냄새 풍기고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왜 이러나 싶어서 타박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난 가남의 서름, 힘들었던 하소연을 하며 울고 앉았으니 나도 더는 뭐라 못했어요. 그래서 춤바람 난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동네 아줌마들끼리 스포츠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내가 어리버리한 놈이었죠.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줌마들끼리 운동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 지난번에 집 앞에서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팔짱 끼고 있는 거 봤어. 내가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니까 당황한 아저씨는 도망가고 엄마는 변명하더라. 아니야. 저 아저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같이 짝지어 치는 친구일 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아무 소리 말고. 그동안 아내가 다닌 곳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녀가 뒤엉켜서 배드민턴을 치는 싸구려 모임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인 마누라를 불러다가 동호회고 뭐고 당분간 외출 금지한다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제 앞에서 오해라고 싹싹 빌던 아내는 이웃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고 원래처럼 지내더군요. 그래서 마누라가 엇나가기 전에 잘 잡았다고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전에 없던 아양을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노후 대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혜빈이랑 준수도 곧 결혼한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은행 저축 말고 투자를 좀 해봐요. 네?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서 투자 얘기 들었어? 우리는 살면서 남들 다 하는 주식 한번 안 해봤고 지금 아파트를 산 것, 그것이 투자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일어나 의아했죠. 나 그만둔 배드민턴 동호회 순영 언니가 전화해서 몰래 나만 알려줬어요. 거기에 새로 가입한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 아주 투자에 귀재라네요. 글쎄 40대에 불과한데 자산이 벌써 30억. 부모 도움 없이 30억이나 모았대. 아니 그 남자가 우리 동호회 사람들만 특별히 좋은 투자처를 따로 알려준다고 하더이다. 이번 주말에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데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봅시다. 에이,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불나방 마냥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몰라. 나는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날까지 택시에서 돈 벌 테니까 나중에 애들 결혼한다고 할 때 이 지금 아파트 팔고 경기도로 이사가면 차익 생기니까 그걸로 결혼 자금 보태줍시다. 난 싫어요. 집안을 왜 내려가요? 서울, 그것도 강남 아파트에서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 투자만 따라하면 강남 아파트도 현실이 된다니까. 결국 투자니 뭐니 난 머리 아프니까 아내 보고 잘 배워오라고 보냈습니다. 어차피 설명회 간다고 돈이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투자 설명회라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것도 여러 번 한다면서 아내의 외출은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밤늦게 술 마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수시로 외출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돌아다니고 화장과 옷차림은 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는 또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는데 뒤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혜빈 엄마 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순박하던 사람이 자기가 무슨 강남 사모님이라도 된 듯이 꾸미고 다녀.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나한테 자꾸 어디 투자 설명회 같이 가자고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 딱 봐도 다단계나 뭐 그런 거에 빠진 거 아니야? 에구머니나 그런가 보네. 요즘 다단계 회사 차려서 주부들 상대로 억지로 강매시키고 투자금 날린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혜빈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면 어쩌지? 연락 와도 받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남들 눈에도 아내가 180도 변했다는 것이 표가 났나 봅니다. 저 혼자 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그날부터 아내를 유심히 지켜봤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 어때요? 맨날 지겹게 하던 긴 머리
이렇게 자르니깐 사람이 참 세련돼 보이죠? 난 그냥 긴 머리를 정갈하게 묶은 아내가 예뻐 보였던 사람이라 놀라서 어버버 당황만 했죠. 아이고, 아이 다른 여자가 온 줄 알았네. 아이 그런데 그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닌가? 가정주부가 그렇게까지 꾸밀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은 역시 촌사람이라 보는 눈이 없네. 우리 딸, 엄마 바뀐 헤어스타일 어떠니? 제가 봐도 엄마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휴, 됐다 됐어. 우리 식구들은 날 무시하기나 하지. 아내는 요즘 투자 설명회 다닌다고 짙은 화장에 정장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볍게 투자 공부나 하겠거니 하고 허락했던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아내의 머릿속은 일확천금과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자꾸만 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며 나를 괴롭혀댔습니다. 당신도 알죠? 비트코인이라고 가상돈. 그게 몇 년 전부터 대박이었다지 않아요? 요새 그 가상화폐 투자 안 하면 바보래. 당신 지금 모은 돈 좀 있으면 줘봐요. 매가 2배가 뭐야? 5배는 넘게 불려줄게요. 처음에는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500만 원도 요구하길래 제가 성질을 팍 냈습니다. 참다 하니 당신 지난번부터 계속 가져간 돈이 어쩌고 그로 몇 배로 불려주겠다더니 아직 원금도 안 돌려주고 있잖아. 그런데 또 돈을 달라고? 그건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이익 보기까지 한참 걸린다고 고 대표가 그랬어요. 남들은 최소 몇 천이나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하다가 언제 돈 벌겠냐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돈이 없어요? 아내는 제가 얼마나 생활비로 가져다 주건 타박한 적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에 눈이 돌아가서 몇백만 원도 푼돈 취급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 고 대표라는 이름. 투자 설명회를 이유로 아내는 그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고 대표가 하는 말은 진리요. 그는 정주영보다 더 대단한 사업가이고 자산가인 양 떠받들었어요. 내가 사내로서 하는 질투인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열등감인지 몰라도 그놈 이름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순간 이성을 잃는 지경에 와버렸습니다.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건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단돈 1억 원이면 수원의 8세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대요. 이번에 경매 나온 물건이 있는데 수입자들 보증금만 합쳐도 4억은 되는데 이체가가 5억뿐이라고. 10억짜리 건물을 1억에 얻을 수 있다는데 이것도 안 하면 바보 등신이야. 여보, 당장 1억 구해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어떻게 10억짜리 건물을 1억 원에 얻을 수 있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아무래도 사기겠다 싶어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나 지금 손님 모시고 택시 운전 중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전화 끊어. 갑자기 1억 원을 내놓으라니. 로또 2등 당첨되어도 7천만 원인데 우리 사정에 어디서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한다는 건지요. 이 여자가 드디어 실성했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말로 아내는 정신이 나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얼마 뒤에 나는 우편함에서 땡땡은행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뜯어보니 내가 우리 금호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지 뭡니까? 아니 누가 내 집을 어느 누가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의 모든 노력과 운으로 일구어낸 아파트를 그것을 건들다니요. 다짜고짜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바로 아내가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네, 아내분께서 공동명의자 남편분의 동의 받고 대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은행은 절차상 아무 문제 없이 이미 대출금을 입금해드렸고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은행 아닙니까? 분명히 아파트는 내 명의가 들어있는데 이런 대출것은 나는 모르는 소리예요. 집주인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 은행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대출 승인할 때 아내가 제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제 주민등록번호며 각종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 은행에 동의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측에서는 대출 확인 및 안내 전화를 분명 나에게 해서 정상적으로 확인을 마쳤다고 했죠. 아마도 다른 남자를 이용해서 나인 척 은행에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마도 그 고 대표라는 논팽이겠지요. 은행 직원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의 도용 대출 사기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전 바로 경찰에 고 대표를 신고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특정 전화가 오면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허리까지 굽히면서 방으로 들어가 몰래 받고는 했죠. 꼭 고 대표의 전화가 오면 아내는 그러했어요. 하풀사 며칠 전에 그렇게 들어간 아내의 전화를 밖에서 얼핏 들어본 대화가 이러했습니다. 고 대표, 이번엔 나도 꼭 조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회의 때 나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서 그 고 대표라는 놈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바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 대표라는 놈을 직접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보내준 투자 설명의 문자의 주소로 당장 찾아갔어요. 가보니 한창 투자 설명에 현수막을 걸고 한 남자가 침을 튀겨가며 강연하고 있었어요. 강연이 아니라 누구 등쳐 먹으려는 사기꾼의 혀 놀림이겠지만 말이죠. 고 대표로 보이는 그 남자는 마치 기생 오라비같이 생긴 얼굴을 한 젊은 놈이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흰색 아래 위 정장을 빼입고 딱 봐도 사기꾼 같은 모양새를 하고는 떠들어대고 있었죠. 내 안에 마치 나이 먹은 열댓 명 되는 아줌마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투자 설명인가 뭔가를 경청하고 있는 꼴이 무슨 사이비 집단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열이 치밀어 올라서 저는 바로 단상으로 올라가서 그 번들거리는 놈의 멱살을 잡아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남의 아내를 깨어내서 사기를 쳐? 아이고, 아이. 바로 그놈의 얼굴에 시원한 주먹 한 방을 꽂았죠. 내 주먹 한 방에 그대로 그놈은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나자빠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편네들 모두 집에들 들어가슈. 이놈은 사기꾼이고 난 사기당한 피해자니까. 소란스럽게 아줌마들은 웅성대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자식이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사기친 돈을. 하지만 아내는 나를 보지도 않고 바로 쓰러져 있는 고 대표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누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 남자가 나 때려서 여기 아파요. 내 얼굴 흉지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사내 자식이 남의 부인에게 내가 때렸다고 일러 바치는 것도 어이없는 형국인데 더 웃긴 건 내 아내였죠. 아내는 자기 자식처럼 고 대표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속상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나에게 달려와서 내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 같은 무식한 무지렁이가 감히 때려?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후에 뭐라고 짓거렸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내가 당신 남편이야. 저 자식이 아니라 나라고. 저놈이 사기쳐서 우리 집 아파트까지 은행에 담보 잡혀놓고 그런데도 저놈 편을 드는 거야.
이 무식한 사람아,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야. 나중에 10억도 될 거라고 고 대표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사람을 패. 고 대표님, 정말 미안해요. 이 잘생긴 얼굴 흉 넘으면 어쩌지? 어서 병원에 가시자고요.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사기꾼에게 홀딱 빠져서 우리 애들까지 버리고 나와 이혼해버렸으니까요. 그 여자는 고 대표에게 투자금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몸과 마음까지 다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멍한 채로 아내도 없이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이후에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전화해도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우체부가 등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안에 협의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낸 것이지요. 나를 직접 만나서 사정 얘기도 듣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니 그동안 그 사람에게 나는 남편이기는 했던 걸까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반으로 가르고 애들 양육권에 자기는 욕심이 없답니다. 그저 고 대표만 있으면 된대요. 정말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식까지 버립니까? 저는 그 여자에게 핸드폰 문자로 2억 대출해갔으니 재산 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냥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자. 어차피 난 대출받은 돈으로 10억짜리 건물 생겼으니까 미련 없어. 우리는 그렇게 24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아내가 투자했던 건물이 잘못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더군요. 경매에 나온 다세대 주택은 권리관계가 잘못되어서 낙찰받은 금액 외에도 이것저것 나갈 돈이 어마무시했대요.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도 못 받고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통에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어도 고 대표는 더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내가 투자했고 아내 이름으로 입찰받은 줄 알았던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 고 대표의 이름으로 돼 있던 겁니다. 결국 투자금은 몽땅 고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죠. 안 된 일이지만 자기가 믿고 있던 놈이 명백백백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아내가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란 사랑에 미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속만 쓰려왔을 뿐이죠. 입에 안 대던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전 억울한 마음에 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서 힘들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몰래 한번 아이들이 정신이 나간 제 엄마를 설득해 보겠다고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성인까지 잘 키워줬잖니. 그럼 남은 인생은 엄마도 사랑하는 남자랑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너희 아빠란 이유는 막을 수가 없어. 자식이 너희랑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한 번씩 만나자꾸나.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고 나서 더 깊은 상처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는 딸을 보면서 저는 아내를 영원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상처를 줘. 제게 전처는 이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찰은 고 대표를 수사하면서 사기 등의 전과만 17범의 범죄자였음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남자 제비처럼 유부녀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는 데에는 전문이라더군요. 여자들은 그런 기름칠 잔뜩한 느끼한 놈이 뭐가 좋다고 돈도 가정도 모두 버리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소중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이 난 괴로움에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전 술독에 찌들어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하루라도 술 없이는 못 사니까 애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또 술이야? 엄마가 사기당해서 빌린 돈 갚아야 한다면서. 이러면 운전도 못 하시잖아요. 아, 술병 일이 내지 못해? 이 아빠가 이거라도 없으면 이 괴로워서 어떻게 사냐? 좀 놔두라. 우리에게는 아빠 한 분만 남았는데 아빠가 이러고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못나서 너희 엄마도 그렇게 보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난 이제 엄마가 죽어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우린 그나마 아빠 덕분에 힘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하기로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어서 일어나세요. 절규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그날로 술을 모두 끊고 술 생각이 나면 한강변을 뛰기 시작했어요. 아내 생각에 머리가 돌 것 같으면 아무 곳이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고 또 뛰고 나니 어느덧 건강도 회복하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원래 다니던 택시 회사에 찾아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내가 대출한 2억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내 집을 지키려면 제가 갚아야 했으니까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전 기묘한 승객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유흥가를 지나는데 한 남녀가 내 택시를 잡아탔지요. 아휴,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오빠, 어디 가서 한 잔 더 할까? 내일 오빠 출근하려면 그만 마셔야 하나? 나 장어까지 사줘놓고 이러기야. 우리 이쁜이한테 장어값은 해야지. 기사 양반, 어디 좋은 곳으로 가지? 근처에 호텔 없어? 아, 가까운 고급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술 마시고 서로 끈적거리던 커플을 태워서 기분이 더러워졌지만 친절하게 대답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참, 지난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오빠 핸드폰에 사무실로 저장되어 있더라. 왜 그런 거야? 아, 걔가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 생긴 거 알면 하도 데려오라고 성화여서 옛날부터 여자친구 이름은 그렇게 해놓는 거야. 진짜야? 믿을 수가 없는데. 게다가 저번에 내 신용카드 빌려준 걸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더라. 그것도 500만 원이나. 오빠 돈 많다며. 야, 너 지금 그깟 500 갖고 나 무시하냐? 우리 엄마가 청담동에서 미용실 원장이라 돈 겁나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2급 공무원인데 그깟 500 좀 빌린 것 갖고 치사하게 나오네. 친구가 자기 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급하대서 네 카드 좀 쓴 거야. 아이, 금방 갚을게. 그렇지? 아유, 괜히 의심했네. 하긴 아우디 차도 끌고 다니고 입만 열면 해박한 법지시까지. 그 매력에 내가 뻑이 갔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리 봐도 저 남자 새끼 제비 같구만. 아가씨, 나도 제비한테 피해 당한 놈인데 조심하쇼.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고 싶은 것을 꼭 참으면서 백밀러를 맞죠. 그런데 글쎄, 그 남자는 바로 나를 등쳐먹은 그 고 대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10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지만 그 목소리와 저 얼굴, 목에 난 점까지 딱 그놈이 맞았습니다.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찰도 찾지 못한다고 손을 놓아버린 그 자식을 내가 여기서 딱 마주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놈을 잡아서 응징할 기회를 주셨군요. 그 제비 새끼가 새로운 피해자를 낚는구나 싶어서 일단 근처 경찰서로 목적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눈치라도 챌까 봐서 시치미를 떼고 계속 운전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 앉은 고 대표가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정난 짐승 새끼도 아니고
서로 쪽쪽 쫙쫙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저 자식이 내 전처에게도 그랬겠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손님, 여기 숙박업소 아니에요. 그만 좀 하시죠. 뭐? 기사 양반은 조용히 운전이나 할 것이지. 어디 손님한테 참견질이야. 아이, 그런데 여기 어디야? 아이, 지금 땡땡 호텔 가는 거 맞아? 고 대표는 행선지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예, 손님. 바로 지옥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호텔 아니고 감옥으로 간다, 이 새끼야. 아, 이 아저씨가 지금 말 다 했어? 내 어깨에 손을 턱 올린 고 대표는 확 뒤돌아본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 당신은, 아이씨, 그때 설명회에 난입해서 날 때렸던 박 여사 남편? 그 깡패 같은 자식이 여기 어떻게, 나 어떻게 찾은 거야? 나에게 얻어맞은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 자식은 급히 차에서 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당장 차 세워. 나 내릴 거야. 내릴 거라고.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고 대표는 내리겠다며 바둥거리고 여자는 당황해하고 택시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잠시 신호 대기로 정차한 사이 고 대표는 운전자석 잠금 장치를 풀고 택시에서 내려 냅다 달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면서 긴장이 몰려왔어요. 겨우 어렵게 마주쳤는데 이대로 눈앞에서 그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무전기를 들어서 택시기사 동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나 도기사인데 제발 부탁이다. 우리 가정 파타는 제비 자식이 이 주변에 있어. 그놈 본 택시기사는 꼭 잡아서 나에게 알려다오. 그놈의 이상차기는. 내 무전은 회사와 동료들에게 갑작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사정을 아는 동료들과 사장님은 이내 그것을 딱 알아듣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콜택시 교환 직원은 임금 위치의 택시기사들 전체에게 알림을 뿌려서 그놈을 수배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들은 그 순간 흡사 경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국 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기 학동 사거리 검정 티셔츠에 백바지 입은 놈 영동 고교 쪽으로 뛰어가고 있다. 내가 언북 초등학교 쪽에 정체 있으니 영동 고교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오버. 이렇게 내 동료들의 도움으로 저는 마지막 그 녀석의 위치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영동 고등학교 근처 도로에 도착해보니 성 기사가 고 대표의 멱살을 잡고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성 기사는 전직 레슬링 선수라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센 동생이라서 고 대표는 그의 팔뚝에 나부 끼고 있었죠. 야, 이 자식아, 네 놈이 우리 형수님 꼬셔서 돈까지 사기 쳐먹은 놈이냐? 너 아주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내가 네 놈이 참 궁금했는데 딱 내 손에 걸려 부렸네. 오늘 병풍디에서 향 냄새 좀 맡아야 쓰겄다. 성기사는 고 대표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발을 뒤로 꺾기도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혹여나 고 대표가 다쳐서 성기사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사실 1시간이라도 두고 보면서 그 복수를 즐기고 싶었지만 성기사를 말려야 했죠. 성기사 나 왔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 새끼 놓칠 뻔한 거 겨우 잡았어. 아, 형님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도망치기 전에 이 자식 어서 경찰서로 데려갑시다. 성기사와 나에게 양팔을 억류당한 채로 고 대표를 끌고 가서 강남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 택시에서 동행하던 여자도 경찰서까지 우리를 따라왔어요. 가는 길에 그 여자는 악을 쓰고 우리를 맞았어요. 죄 없는 우리 오빠 데리고 어디 가려는 거예요? 아까부터 보니 막 폭력도 쓰던데. 우리 오빠가 어떤 집안인데 아마 당신들 무사하지 못할걸. 이놈 실체가 어떤 놈인지는 경찰서 가서 같이 들으면 되는 일 아니오.
경찰서에 데려가는 거 아가씨가 막으면 나 아가씨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제가 인상 쓰며 강하게 말하니 여자는 입을 다물고 종종 걸음으로 조용히 따라왔죠. 고 대표를 경찰관에게 인계하면서 이전에 당했던 사건과 담당했던 형사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요. 이 자식이 전문 사기범인데 3년 전에 경찰 조사 중에 도주해서 제 손에 잡혔습니다. 이번에 이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서 조사해서 감옥에 쳐 넣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떻게 직접 범죄자를 잡아오신 거예요? 성기이사는 고 대표를 잡고 말았던 무용담을 경찰관 앞에서 늘어놓았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어지간한 형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놈 신원 조회해보니 이미 별이 여러 개인 전문 사기꾼범이군요. 그때 따라왔던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 대표를 핸드백으로 내리쳤습니다. 뭐? 법무부 6급 공무원이라면서? 너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와서 주워들은 법용어 가지고 공무원 사칭했냐? 그럼 너네 집안이랑 재산도 다 거짓말이었어? 이분들이 잡아오지 않았으면 아마 아가씨도 사기쳐서 돈 갈취했을 겁니다. 이 자식 전문꾼이에요, 제비족. 기가 막혀서 내가 제비한테 당하다니. 어렵게 2번이나 이혼 합의금으로 모아놓은 내 돈을 노려? 이미 빌려간 내 돈들은 어쩌고. 아이고. 씩씩거리는 여자를 보고 고 대표는 실실대고 웃으면서 여자에게 대꾸했습니다. 아이씨, 어디서 조신한 여자인 척해. 야, 너도 꽃뱀이잖아. 네 얘기 들어보니까 딱 돈 많고 건강 나쁜 60대 이상 남자들만 노려서 결혼해서는 결국 위자료 뜯어내고 이혼한 것 같더구만. 이봐 경찰, 이 여자도 조사해봐요. 아마 얘도 별 몇 개 있을걸. 사기 갈치 뭐 이런 걸로. 이 말에 여자는 뚜껑이 열려서 아예 고 대표의 머리채를 잡고 뜯었어요. 고 대표도 지지 않고 여자 머리채를 잡고 둘이 서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세상 참 말세입니다, 말세. 꽃뱀과 제비 간의 싸움은 정말이지 볼만했죠. 어쨌거나 고 대표를 경찰서에 쳐놓고 나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2발 쭉 펴고 잘 수 있겠군. 며칠 뒤 예전에 수사했던 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도 기자님이 고경훈 잡아서 강남서에 인계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사님, 이번에 절대 그놈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놈은 일단 유치장에 보냈고 이제 재판만 기다리면 돼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가 나와서 보고 드리려고 연락했죠. 경찰 수사 결과 고 대표 아니 고경훈의 이중 생활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동호회 등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살만해 보이는 유부녀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왜 이런 여자들이냐고요? 재산은 좀 모았고 여자 나이 50에 접어들면 갱년기에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외로운 심리라나요. 여하튼 그렇게 여자들을 유혹해서 자기 생활비부터 구두, 가방까지 착취했습니다. 그뿐이면 족하게요. 우리 마누라처럼 투자 명목으로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0억까지 여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해놓고는 그놈이 쓱싹 먹어 치워놓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만 20명이 넘는 데다가 피해 추산액만 몇십억이 될 거라더군요.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여자를 만나고 사기치고 다닌 것 말고는 아무 직업도 없는 놈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기꾼 놈도 본처가 있고 자식이 있다니. 저런 놈의 아내도 꼭 다른 제비족을 만나서 똑같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고경훈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죠.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형사고소 및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가져간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돈 없다고 우기거든요. 끝까지 파헤쳐서 돈 돌려받으셔야죠. 형사님 말대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경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형량을 깎아보려던 그놈은 결국 나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들이밀었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보통 사기당하면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설령 잡았다 한들 놈들에게서 피해액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례적으로 사기당한 돈 일부는 돌려받았으니 말이에요. 운이 좋기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아이들 엄마는 영영 잃어버렸는 거요. 그렇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형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간 갚았던 대출금의 합의금까지 전액 변제하고 은행에 저당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내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야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오롯이 내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잘 마무리되니까 슬며시 전체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참 바보 같은 놈이죠. 이 지경까지 당해놓고 다시 그 여자 생각이 들다니 말입니다. 저도 알지요. 그렇지만 함께한 세월이 있었고 따지고 보면 그 여자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아닌가요? 그래서 전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어쩐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의외의 장소에서야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기꾼 고 씨의 재판 판결을 보기 위해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스건으로 눈물을 찍어가면서 전처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참 오랜만이구만. 잘 지냈는가? 핸드폰 연락도 안 되던데.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저 사정이 생겨서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애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몇 번 연락해봤는데 애들이 절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당신 때문에 어느 지경까지 간 줄 알아? 큰애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로 울면서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긁어댔다고. 나랑 아들도 술독에 빠져 살 시간이 있었고. 미안해요. 애들과 당신한텐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내는 고개를 푹 떨구고 사과했습니다. 이혼 직후 힘들었던 기억에 화가 났던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이내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이윽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고경훈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에 대한 판결이 선언되었습니다. 피고 고경훈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판결합니다. 피해자 수십 명의 피해액이 5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형벌이었죠. 일어나서 법정에서 나가는 그놈에게 욕을 퍼부으려고 앞으로 갔는데 저보다도 먼저 전처가 달려갔습니다. 아마 나보다 저 여자가 당했던 일이 많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저 나쁜 놈에게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달걀이라도 던져라 하며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기야, 난 다 이해해. 자긴 어릴 때 엄마 없이 너무 힘들게 자라서 엇나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 내가 면회도 가고 옥바라지 다 해줄게. 응? 아이씨 짜증나게. 아줌마 가라고. 늙어 빠진 아줌마 면상 보기도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와서 이래? 아니야. 자기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우리 사랑했잖아. 나한테만은 사기가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이 심파극의 재판장을 구경 온 사람들이 고 대표와 전체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저놈한테 당한 피해자 아니야?
사랑이라니. 아니 그냥 봐도 남자보다 10살 많아 보이는데 저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여튼 제비새끼 저것이 얼마나 여자들을 홀리고 다녔으면 여기까지 와서 정신을 못 차린대. 아줌마, 저놈한테 단한 여자가 수십이에요. 그만 정신 좀 차려요.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질타해도 전체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 한심한 모습이 불쌍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20년 넘게 살면서 좋은 기억도 많았기에 그녀를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세월이 3년도 더 지났으니 그 사람도 이제 나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나니 전처는 도무지 용서할 가치가 없는 여자였네요. 전처는 끝까지 고 대표를 따라가 들러붙더니 버스에 타서 떠나자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진 사람아, 그래도 난 자기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사기꾼으로 밝혀져서 형까지 받은 이 마당에 전처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제비에게 당해서 다정도 돈도 모두 잃어버린 인생에서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전 너무 기가 찬 나머지 실소가 나왔어요. 한 줄기에 남았던 전체에 대한 미련도 모두 싹 내려가서 아마 다음날 화장실 대변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또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상처를 덮어가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사이 우리 애들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거친 소용돌이가 몰아붙이던 시절 대학생이던 딸은 어느덧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요. 에야, 결혼 준비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구나. 이 아빠가 세심하지 못해서 널 잘 못 도와주니 미안하구나. 이럴 때 엄마라도 있었으면. 아빠, 난 아빠가 옆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엄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지금도 가끔 전화 오는데 안 받아요. 앞으로도 내 인생의 부모는 아빠뿐이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엄마 생각이 날 법도 한데 이렇게 씩씩하게 말해주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이 직업 저 직업 떠돌더니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가 돌아가며 지내요. 이렇게 애들이 모두 장성해서 자기 밥벌이도 하니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일을 그만두었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 제 직업이 참 좋아서 힘이 닿을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혼자 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100일장 글짓기나 겨우 해본 놈이 나이 먹고서 제 이야기를 한자 한자 써봅니다. 제 글솜씨가 좀 많이 부족했지요. 그런데도 참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제비 사기꾼에게 아내를 빼앗긴 불쌍한 놈 말고 그저 유쾌하게 여러분과 동행할 택시기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택시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스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재미나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육성으로다가 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콧노래 부르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